안녕하십니까.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는 소상공인 필수노동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예림의 임여정 노무사입니다. 아까 저희 1부 마지막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말씀드리다가 잠시 끊겼는데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에 40시간인 근로자가 월급을 180만 원 받고 있는 경우에 이 180만 원의 월급이 기본급 15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시간의 수당 1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50만 원과 식대 중에서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150만 원이 전부 다 들어가고요. 식대, 교통비 총 20만 원인데 여기에서 월 환산액 181만 8,731원에서 3%를 초과하는 3%는 이제 54,562원이거든요. 요거를 초과하는 금액이 이제 최저임금 산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시간의 수당은 이제 매월 지급되긴 하는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64만 5,358원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에 위반됐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주에 이제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9시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월에 208.57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시급이 7,889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에 위반된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임금에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이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인 휴일제도와 휴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근로자가 쉬는 날을 총 3가지 정도로 용어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휴일입니다. 이 휴일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애초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주휴일,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까지 이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정 휴일 말고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해서 이날은 휴일이다 라고 정하는 날도 있는데요. 요거를 정하셔야 되는 거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나 노조 창립일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따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일 말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휴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휴가는 원래는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돼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승인을 해서 그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중요한 휴가제도가 연차유급휴가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입니다. 대신에 법에서 정했지만 무급으로 보장하도록 한 생리휴가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출산 전후 휴가, 그 다음에 배우자 휴가처럼 법에서 정한 휴가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해서 부여할 수 있는 휴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결혼이나
그런 경조사 발생 시에 지급되는 경조휴가 아니면 하계휴가, 뭐 포상휴가 정도로 약정휴가를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휴무 개념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정근로일에도 포함이 되지가 않고 근데 휴일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을 근무를 하시면 토요일은 휴일도 아니고 근로일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는데요. 이런 날을 보통 저희는 휴무일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 아닌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셔도 휴일 근무 수당은 발생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휴일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휴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휴일 3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휴일과 관련해서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제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에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데요. 관공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그 공휴일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하고요. 관공서 공휴일뿐만 아니라 대체 공휴일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이슈는 이 대체 공휴일의 일수가 늘어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올해에는 대체 공휴일의 일수가 확대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그 법정 휴일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업장과 적용되는 근로자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은 주휴일부터 보시면 요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대신에 일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 개개인별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제도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주휴일이랑 관공서 공휴일이 제외가 되고요. 그 관공서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라는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또 관공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대해서 적용됩니다. 주휴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일단 주휴일의 취지를 알아야지 어떤 경우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 서실 거예요. 그래서 주휴일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정신적, 유체적 휴식을 부여해서 이제 그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서 이제 노동력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되는 게 주휴일이고요. 대신에
결근한 근로자에게도 휴일을 일주일에 한 번 부여해야 되기는 합니다. 대신에 무급으로 부여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개근한 사람에게만 유급으로 일주일에 1회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결근이 아니라 뭐 주중에 한번 지각을 하거나 조퇴하거나 외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유급으로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요일로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평일에 어떤 날로 설정하여도 요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할지 이거는 미리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주휴수당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주휴수당은 쉽게 말하면 1일분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8시간분의 하루치 임금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일주일에 9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치 8시간분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하루에 8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주 동안 평균을 내서 하루치의 임금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근로자는 뭐 월수금 일할 수도 있고 어떤 근로자는 뭐 화목 이렇게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전주에는 월수금, 그 다음 주에는 화목 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4주간을 다 평균해서 그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근로자랑 비교를 했을 때 그 하루에 8시간보다 얼마나 더 짧게 일하느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이 수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5일을 매일 6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그리고 이 근로자의 시간급이 11,000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하루에 6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휴수당은 66,000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일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주중에 지각이나 조퇴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결근으로 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근이 하루가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모여서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가를 근로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결근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안 나온 게 아니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주면서 이날은 나오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휴업한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그 휴업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휴업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휴업수당처럼 그 주휴수당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입사해서 주중에 퇴사한 경우라면 그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되고, 주중 입사, 주중 퇴사라고 해도 일주일을 채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사업장에서 이제 금요일까지만 딱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근로계약 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설정이 돼 있고 그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급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 계약이 얼마나 존속되는지 이게 하루 이틀 차이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뭐 하루 이틀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 그거는 결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연차휴가를 일주일 내내 사용했다고 하면 그 기간에는 이제 휴식을 더 취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고 시행령으로 따로 있고 여기에서 열거된 날들 공휴일과 그리고 대체 공휴일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날들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관공서 공휴일에서 이 일요일은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우에 이제 일요일은 주휴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까지 일요일을 무조건 관공서 공휴일로 보장해라라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들 그리고 대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뭐 3일절이 있는데 3일절에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랑 겹쳤다고 가정을 하면 이날 그냥 쉬면 되는 거고 이날을 별도로 임금을 일당을 주거나 하는 것처럼 유급휴일로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게만 해주시면 휴무일과 겹치는 관공서 공휴일은 별도로 유급 처리를 해주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공휴일의 개수가 많고 대체 공휴일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주분들께서는 그냥 이날에 연차휴가 사용한 걸로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소정근로일에 그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는 게 휴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냥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된다는 날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법률에서 5월 1일로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을 해야 되고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아까 이 관공서 공휴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또 있을 텐데 관공서 공휴일이랑 이제 만약에 근로자의 날이랑 겹친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만 휴일로 보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근로자의 날이랑 뭐 토요일 같은 휴무일이 겹친다라고 하면 이날은 시급제나 1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1일치의 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쉬는데도 1일치의 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 쉰다고 하면 뭐 이날이 토요일이든 뭐 그냥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냥 소정의 임금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이랑 가산임금을 지급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휴일에는 이제 휴가를 쓸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휴일을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일을 하고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일을 하고 다른 날 뭐 근무를 쉬겠다라고 하는 휴일 대체 제도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대신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으면 그 다른 날에 1.5배로 1.5일치의 보상 휴가를 지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가지를 다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차 유급 휴가, 휴가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휴가제도의 취지도 비슷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다 한 사람한테 이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제도고요. 휴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휴일이랑 같은 취지상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낮다고 봐서 요 일정 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도 적용이 안 되고 연차 유급 휴가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차 산정은 뒤에서 배울 텐데, 일단 그 기준은 근로자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한테 15개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에 1개씩 부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바로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차 휴가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을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게 연차 휴가이거든요. 그래서 소정 근로 일수 중에 출근일이 얼마나 차지하냐, 그래서 이 출근율이 얼마나 되냐를 따져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고, 이 출근일을 산정할 때 뭐 당연히 정상 근무한 날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산재로 근무할 수 없었던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한테 휴업수당을 주고 일정 기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그러면 결근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면 근로자한테 너무 불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분모인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빼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기간이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한 기간, 파업이죠. 그리고 이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결근으로 보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출근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이런 기간들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만약에 제외가 돼서 출근율을 산정을 하면, 그러면 휴가 일수는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80%만 넘으면 곧바로 15개를 지급을 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소정근로일수에서 빠진 기간만큼 15개의 휴가에서도 비례적으로 축소해서 그 해에 이제 연차 유급 휴가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290일인 사업장에서 그 해에 100일 동안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자들이 80% 이상 다 출근을 했다고 하면 15개에서 이제 290일에서 휴업 기간이 차지하는 그 기간을 뺀 기간을 비례해서 이제 곱하면 9.8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0% 이상을 출근했더라도 9.8일의 휴가를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일수는 이제 매년 15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제 하루씩 늘어나는데 2년마다 이제 하루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제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연차 휴가는 25일이고 25일 이후부터는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비교적 최근에 연차 유급 휴가 제도가 이제 그 개정이 된 게, 입사 1년 미만 자에게도 이제 한 달에 하루의 연차 휴가는 부여한다는 제도가 이제 생겼는데, 원래는
1년을 다 채워야지만 15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전에 1년 동안은 쓸 수 있는 연차 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쓴다고 하면 내년에 생기는 15개에서 땡겨서 쓰는 게 됐었는데 요게 한 달에 한 개씩은 보장이 되게 돼 있고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입사 1년만 딱 근무를 하고 기간제 근로를 1년 동안 하고 퇴사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많이들 26개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요게 기본 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고용노동부 입장과는 다르게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을 해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지금 좀 실무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또 큰 이슈가 한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휴수당 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통선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그 이제 하루치의 임금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그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가 좀 변경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 특성상 뭐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로자 한 분이 뭐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까지 있는 경우는 참 드물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사실 보기 드문 이제 활용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이제 근무하고 나서 1년 뒤에 15개가 생기고 이 15개가 생긴 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 연차휴가가 저절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미사용 수당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이제 전년도에 쓰지 않은 연차를 이번 연도에 보상해야 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퇴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에 연차 휴가가 15개가 생겼는데 제가 연중에 퇴사함으로써 연차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했다라고 하면 쓰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아니면 퇴직금이나 임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모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신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용 촉진을 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로자의 개개인별로 이제 시기를 지정해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고요. 그 시기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시기를 지정을 해서 이날에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고,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을 한 근로자가 있다면 실제로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노무 수령 거부 조치까지 하셔야지 연차휴가에 대한 그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1년 정확히 근무하고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고 아직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대법원의 입장은 현재 11개이고 아마도 고용노동부도 이와 뭐 일치된 입장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휴일이랑 휴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챕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노무 관련 이슈들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혹은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님을 계속 보면서는 뭐 어떤 이슈를 제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근로관계가 퇴직을 하면 뭐 다 정산을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노동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나 이런 구체적인 이제 산정 금액은 퇴사일이 정해지고 나서야 산정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노사관계 분쟁이 근로관계 종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해고 관련이나 이런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도 이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서 발생할 분쟁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관계를 어떻게 잘 종료해야 분쟁이 없이 종료할 수 있을지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관계 종료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흔하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그 정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요.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 정년이 도래가 됐을 때 그 근로계약은 자연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도 그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자동 종료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보다는 그 밑에 있는 합의해지나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편인데요. 합의해지라고 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돼서 우리 이 근로관계를 이제 종료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해지 가운데서도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근로자가 먼저 저 이제 이직을 한다던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던가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사직서를 내주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하면 근로자가 그래 내줄게요 하면서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합의 해지랑은 다르게 해고가 있는데, 해고에는 근로자의 의사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합의 해지와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실무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으로 이 합의 해지인지 해고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먼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이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민법상으로는 이거를 청약을 유인하고 청약을 하고 또 승낙을 해서 이제 의사가 합치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사직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는 회사의 권유를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근로자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사직서를 제출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거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일단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얼른 사직서를 철회를 했어요. 근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를 했는데 철회되고 나서 사용자가 그냥 사직서를 수리를 해버려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합의 해지가 아니라 해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철회된 근로계약서를 억지로 수리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권고사직에서 이제 또 해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이제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 측에서 너무 억지로 이제 제출해라, 제출하기 싫은 거 뻔히 알면서 제출할 마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제출하라라고 종용을 해서 사직서를 받아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사직서가 있지만은 해고로 보는 경우입니다. 대신에 이거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다를 수 있는데 근로자가 사직은 하기 싫었어요. 근데 사용자가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뭐 사직을 하면 지금 뭐 이런 위로금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근로자도 이것저것 고려를 해서 회사 내부 사정이나 뭐 위로금이나 뭐 앞으로의 뭐 방향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회사를 다니고 싶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최선이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제출을 한 거면 요거는 해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사용자가 어떤 태도로 권고사직을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정말 강제로 억지로 사직서를 제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해서 사직서를 받았는지 요거에 따라서 해고인지 합의 해지인지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권고사직은 이렇고요. 그러면 정말 해고는 뭐냐? 권고사직일 때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고는 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해고에는 총 3가지 종류의 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로자가 아파서 이런 경우에 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로자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종료하는 징계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흔히 아는 정리해고와 같이 경영이 너무 힘들어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영상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할 때 앞서서 살펴본 어떤 종류의 해고든지 상관이 없이 일단은 해고를 하면 이 3가지 제한을 잘 지켜서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법에서는 딱 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밖에는 없는데 법원에서는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각각의 사례별로 수없이 많은 사례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해야 해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출산 휴가를 간 기간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지 해고가 정당해지고요. 그리고 해고를 예고해야 되는데 요거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되고 만약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3개월도 안 돼서 해고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는 없이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이 정당한 이 사유와 절차를 지키면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 예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제가 폐업하는데도 해고 예고를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폐업하는 경우에도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어려워서 더 이상 경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도나 도산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이것저것 힘든 일이 많아서 정말 내 의사로 사업주분의 의사로 이제 사업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해서 폐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선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는 다른 거잖아요. 자동 종료 사유와는 다른 거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를 뭐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거나 이런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고 제한에 이제 서면 통지 규정이 있는데 서면 통지는 그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고 사유랑 해고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해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해고 예고를 만약에 서면으로 통지했다 30일 전에 라고 하면 해고 서면 통지도 같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서면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해고 통지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고든 뭐 근로관계 자동 종료든 아니면 합의 해지든 근로관계가 어떻게 해서든 종료가 되고 나면 이제 금품 청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예를 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처럼요. 이런 금품을 모두 다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요거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지연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 이자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품 청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이제 임금이랑 퇴직금이 있는데 그리고 그 뭐 연차 수당이나 뭐 기타 수당이 있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균 임금을 저희가 배울 때 잠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 시에 계속 근로 기간의 1년에 대해서 이제 한 달치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고요. 여기 강조가 돼 있는 것처럼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 시가 아니라 근로기간 존속 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해도 퇴직금을 주시면 안 되고 그때 준 퇴직금은 퇴직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가 된다면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민사로 돌려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져서 요거는 근로자가 요청이 있더라도 퇴직 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더 따로 올려주신 거는 없고 이제 제 강의 내용은 여기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해고 예고 수당 못 받으신 분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